안녕하세요. 마침 비가 오길래 제가 비 오는 날 파혼을 했던지라 그날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감성적인 편은 딱히 아닌데 비만 오면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주말이라 출근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기 심심해서 컴퓨터를 켜봤어요. 제 사연은 슬픈 얘기도 아니고 무거운 얘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별일 아닌 가벼운 황당함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당황스러움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거지 뭡니까? 아마 예비 신랑을 향한 제 감정이 딱 그 정도였어서 무겁지 않은 이유로 파혼을 해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젠 입에 오르내기조차 쉬워진 저만의 수치심을 여기서 털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집안 어른들이 연결해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예비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가 사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직장까지 같은 계열이다 보니 서로 동창회 나갔다가 대화도 많이 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 부모들이 어디 가서 자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비 시아버지랑 예비 신랑도 둘이서 자식 자랑을 막 하다가 각자 자기 자식들이 결혼 정년기인 걸 알게 되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소개팅 같은 거 부담스럽고 싫어해서 아빠 제안에 단번에 거절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친구랑 약속했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자리에만 나가달라 사정을 해서 결국 아무런 감정 없이 진짜 시간만 채우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예비 신랑 입담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가 당시 그 자리가 무척 즐거웠어요. 그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였는지 제게 먼저 애프터 신청해줬습니다. 그렇게 만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겨우 일주일이 걸렸고 8개월 만에 결혼 약속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성급하게 한 건 둘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35살, 36살이면 굳이 어린이들처럼 길게 만나지 않아도 어른으로서 결혼 상대를 잘 판단했을 거라 믿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저희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서로 증명이라도 하듯 아주 즐겁게 약혼 사이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의 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신랑과 만나면서 저는 그 운명적인 멘트를 믿었고 예비 신랑이 바로 평생의 짝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결혼은 올해를 보내고 내년 말로 하자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결혼식장 예약이 그렇게 많은 건지 여러 식장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11월이 그나마 빠른 날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저희는 양가 집안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선 식장부터 잡았어요. 어차피 저희 둘을 이어준 양가 집안에서는 이미 경사가 나 있었거든요. 아빠도 저더러 다 아빠 덕이니까 정장 한턱 쏘라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은 아빠 덕이 맞기 때문에 진짜 정장 한 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말이죠. 그만큼 저와 예비 신랑은 어딜 가든 축복받지 않는 곳이 없었고 이미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점점 사라졌고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과거까지 깊게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예비 신랑에게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 결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비 신랑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만큼 힘든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건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정도로 생소한 사연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흔쾌히 제 물음에 전부 답을 해줬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만날 때는 과거의 성격을 탈피했기 때문에 입담도 좋아졌고 사회성도 길러진 거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사회 초년생일 때 첫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조차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선배 직원들의 괴롭힘이 심했던 회사였어서 일을 다니는 것이 마치 지옥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다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시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괴로운 삶이 반복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역시나 예비 신랑이 그때 그랬던 것 같다고 했어요. 진짜 울화에 못 이겨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을 올라갔었대요. 그땐 정말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용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난간까지 가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무섭다는 감흥이 없었다네요. 그날 울면서 난간으로 다리를 올렸다는데 예비 신랑 말로는 과거의 자신은 그날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죽을 각오로 뛰어들려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웬 여자 동료가 예비 신랑을 확 끌어당겨서 구해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예비 신랑에게 첫 동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은인이자 유일한 사내 친구였다고 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그 은인에게 울면서 힘들었던 고민을 다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우울증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그날 자신이 인생을 쉽게 저버리려고 했던 걸 뒤늦게나마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곤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은인에게 목숨을 빚진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예비 신랑을 구해준 그 은인이 대단하고 멋있다고 했어요. 물론 저라도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말렸겠죠. 누가 했든 사람 목숨을 구한 건 일단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을 땐 아무리 들어도 그 여자 참 존경스럽다 생각했어요. 이후 세 번째 들었을 땐 각박한 세상에 그런 귀한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그런 은인을 만나는 것도 참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며 예비 신랑을 부러워했죠. 그런데요, 이미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 계속 들으면 솔직히 점점 무감해지지 않나요? 아무리 감동적인 경험이었다고 해도 한 번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떠올리고 감격할 텐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도 때도 없이 그 은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묻기 전에는 함부로 말할 사연이 아닌 것처럼 은인 사연을 꽁꽁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더니 제가 한 번 언급하니까 그때부턴 가족보다 더 자주 언급하더라고요. 심지어 본지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고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결혼 약속까지 하며 길게 만나오면서 한 번도 예비 신랑한테 여자 만난다는 말은 딱히 들은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내 신랑 될 사람이 자꾸 딴 여자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어느 예비 신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니 말이죠. 근데 이런 질투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참았어요. 그 여자가 예비 신랑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잖아요. 사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인이라서 친구처럼 소중하다는 건데 이걸 이해 못 해주면 제가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기색을 못 드러냈어요. 예비 신랑이랑 저는 정말 찰떡궁합 관계인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그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예비 신랑은 점점 제가 편한가 봐요. 저랑 있다가도 그 은인 전화가 오면 바로 자리를 떠서는 그 여자와 하하호호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제 말까지 끊고 간다니까요. 도통 이해해 주려고 해도 질투를 넘어 서운하기까지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참는 게 맞을까? 그때부터 남모를 고민을 무척 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적당히 하라고 눈치도 준 적 있었습니다. 은인인 건 알겠는데 뭐 그런 사소한 얘기까지 나눌 정도로 친해? 자기 통 그 사람이랑만 전화하는 것 같다? 그렇게 자주 만나면 없던 마음도 생기겠어. 그래 보여? 우리가 좀 친하긴 해. 나는 무슨 고민 생길 때마다 수영이 찾잖아. 수영이가 고민 상담을 진짜 잘해주거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친구가 다 생겼나 몰라? 다른 친구는 다 잃어도 수영이랑은 평생 인연 이어갈 거야.
저렇게 좋은 친구라고 떵떵거리는데 제게 아무리 눈치를 줘봤자 자랑만 더하지 저만 피마르는 기분이라 그마저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1주년을 잊어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물론 기념일을 안 챙기는 사람들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100일 기념에 우리 부모님 생신까지 다 기록해서 챙기는 양반이 1주년을 모른다는 게 이해 가시나요? 기념일을 잊어버릴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변한 것 같은 예비 신랑한테 서운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1주년이라서 전날부터 들떠 있었고 미리 사놨던 예비 신랑 선물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안 오길래 혹시 또 무슨 이벤트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저도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려줬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인 1주년에도 점심시간이 넘어가는데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진이 빠진 제가 결국 먼저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주 기막힌 사실을 알았지 뭡니까. 아, 오빠 여자친구분이시구나. 오빠 저랑 점심 먹고 있어요. 방금 화장실 갔는데 나오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저는 오빠랑 아무 사이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오빠를 한번 살려준 적 있는 은인이라고 할까나. 별 사이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빠 다그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은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 예비 신랑이 말했던 그 은인 같았어요. 우리 1주년에 예비 신랑이 은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열이 났던 건 뭔 줄 아시나요? 제가 둘을 두고 어떤 사이라고 오해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제 신랑한테 마치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 오빠 혼내지 마세요. 이러는 게 어이없다는 겁니다. 꼭 둘이 무슨 사이 같잖아요. 저 두고 딴 여자랑 바람 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예비 신랑의 연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 예비 신랑에게 한 소리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예비 신랑과 연락이 닿은 저는 예비 신랑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서운함을 모조리 표출했어요. 조금 티를 낸다는 게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감정이 격해졌던 걸로 합니다. 우리의 1주년을 잊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었다 쳐. 근데 왜 하필 그날에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수 있어? 왜 그 여자가 자기 전화 함부로 받는 건데? 서로 전화까지 받아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거야? 그 여자는 뭔데 나한테 자기 혼내지 말라고 부탁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제가 예비 신랑 은인을 그 여자라고 칭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더러 그 여자라고 하지 말라길래 알아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작 그런 호칭이 중요한 건가요? 제 감정에 대해 예비 신랑한테서 돌아온 답변은 아주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기분 알겠는데 그 여자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나한테는 걔가 부모님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너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동생 아니었으면 나 자기랑 결혼 못했어. 1주년 못 챙긴 건 미안해. 나는 이제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해서 연인 기념일은 안 챙겨도 될 줄 알았지. 그러면서 예비 신랑은 제가 자기랑 결혼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은인 덕분이라며 은인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 개떡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게 된 건 우리끼리의 인연인 거지 거기에 왜 은인 존재가 붙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1주년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 제겐 이제부터 기념일 안 챙길 거란 의논 한마디도 없이 그 은인이랑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예비 신랑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예비 신랑은 저를 은인한테도 질투하는 시기쟁이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예비 신랑한테 서운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랑 그 여자가 예비 부부인 줄 알겠다.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가. 나 이 결혼 안 해.
그래도 예비 신랑이 저를 많이 좋아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무르겠다고 하니까 냅다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한테 알았다고 앞으로는 기념일엔 저만 만나주겠다고 달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마저도 예비 신랑이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때 잠깐 그 은인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년 이후로 완전 싫어졌어요. 예비 신랑이 너무 은인을 신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은인도 예비 신랑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은인 낯짝을 좀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예비 신랑이 은인이란 걸 핑계로 엄청 예쁜 여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 피는 건 아닌가 그렇게까지 의심이 뻗더라고요. 아마 제 상황이었다면 어느 예비 신부나 그런 의심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한테 은근슬쩍 그 은인을 보고 싶다고 찔러봤어요. 그 동생 만날 때 나도 데려가줘. 명백히 내 사람 살려준 셈인데 나도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싶어서 밥이라도 사주게. 정말? 역시 자기는 마음이 넓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동생도 좋아하겠다.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벌써 만나서 친해졌지. 난 또 자기가 속 좁게 이런 사이도 이해 못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고민 많이 했잖아. 예비 신랑은 진짜 은인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저와의 결혼을 아주 살짝 고민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또 서운했지만 의외로 은인 같이 보자는 제 말에 예비 신랑이 너무 좋아해 주길래 바람을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진짜 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걸까요? 예비 신랑 반응이 너무 순수해서 갑자기 제가 정말 의부증이라도 온 여자처럼 오버했다고 느껴진 거 있죠. 어쨌든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은인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결국 은인과 날짜를 잡게 되었고 저는 예비 신랑이 그렇게 자랑하던 은인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예쁘장한 미모의 여성일 거란 예측과 달리 은희는 대학 시절 씨름을 했을 정도로 체격이 좋은 듬직한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천상 여자인데 키가 175cm 정도 되어 보였고 보디빌딩 준비하냐고 물어볼 뻔했을 만큼 몸은 우락부락했습니다. 제 예비 신랑도 한 체격 하는데 그런 예비 신랑이랑 체격이 전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남자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첫인상만 보고 속으로 100만 번 안심했습니다. 예비 신랑 이상형이 마르고 아담하고 여리여리한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상형과 상극인 여자랑 바람 피울 가능성이 적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같이 식사를 할수록 그 은인이 저한테 묘한 신경전을 벌이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랑의 예비 신부인데 제가 뻔히 보고 있는 거 알면서도 예비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건네주기도 했고 물도 따라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제 신랑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싶었던 건지 웃는 것 같지도 않은 웃는 얼굴로 슬쩍 찔러보는 거 있죠? 설마 이런 걸로 질투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 오빠 속 좁은 여자는 안 좋아하는데. 하긴 오빠가 고른 여자니까 속이 좁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워낙 남매같이 지내서 이런 건 아무런 감정 없이 하거든요. 질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빠랑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뭐가 불안해요? 저는 그런 은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말투도 어딘가 모르게 불량스러웠습니다. 일부러 예비 신랑 귀에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찍히길 주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며 장단 맞춰주면 왠지 훗날에 아주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저 은인이 저를 만만하게 볼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한마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딱 보니까 남매 사이 같은데요. 또 다르게 보면 형제 사이 같기도 하고요. 장난.
제 신랑이 눈이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여자로 안 보거든요. 제 신랑 취향은 제가 제일 잘 알아서 라이벌로 보고 안 보고는 이미 첫인상에 결정나요. 그래서 제가 신랑 믿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약간 신뢰 같은데요. 지금 제 인상이 별로라고 돌려가시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초면의 얼굴 지적은 좀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렸나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상대방이 저한테 선 넘은 것 같다고 느끼면 저도 조금 과감해지는 스타일이라서요. 제가 좀 다혈질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제 발언권 이후로 식탁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예비 신랑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우리들의 기싸움을 못 느낀 듯 혼자 신이 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자리가 별로 기분 안 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인 외모를 떠나서 예비 신랑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 와이프라고 저만 챙겨주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서운했던 게 다 풀리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예비 신랑이 은인이랑 통화를 하든 말든 만나든 말든 안심을 했습니다. 신경 쓰이던 걸 해결하고 나니까 왜 진작에 은인 얼굴 한번 보자고 안 했을까? 지난날에 제가 바보 같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까지 기분이 깃털 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태풍의 눈과 같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예비 신랑에게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달 남겼을 때 예비 신랑이랑 같이 평소처럼 예비 신랑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때 예비 신랑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야. 혹시 크게 별일 없으면 우리 결혼식 좀 미룰까? 내가 그때쯤 아주 중요한 사정이 생겨서 웬만하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때 밥을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한 달 남기 전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잘해왔던 우리였는데 갑자기 왜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건지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내 은인 동생 알지? 걔가 우리 결혼하는 전주에 결혼을 하게 됐다네. 우리 결혼하는 날에는 신혼여행을 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괜찮을까? 괜찮겠어요? 예비 신랑은 지금 이걸 이유라고 떠벌리는 걸까요? 이미 청첩장까지 다 뿌려진 마당이었고 상견례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이 어디 장난입니까? 미루는 이유가 가족상도 아니고 가족 병환도 아니고 단지 그 은인이 불참이라서 미루자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그 식장도 어렵게 잡았어. 이미 계약금이랑 전체 비용 다 지불했는데 뭘 미뤄? 못 오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 아니면 자기가 객검한 축의금을 받지 말던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애인지 알잖아. 나랑 수영이 관계 이해해주는 거 아니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냐. 나도 어렵게 잡은 식장 예약 파기 안 하고 싶지. 근데 우리가 식 하나 못 올린다고 부부가 아니야? 요즘은 혼인신고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식 올리는 커플들도 있더라.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나한테 중요한 동생이잖아. 나는 안 중요한 사람이야? 신부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생판 남인 사람 사정에 우리 결혼식을 맞추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랑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기다려야 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날짜 바꾸면 나 결혼 안 해. 야, 너만 이해해주면 어른들은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식장에 신부 없는 게 말이 되냐? 그 여자 못 온다고 예식 날짜 바꾸는 건 말이 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 식장은 뭐라고 취소할 건데 그 여자 불참이라서 미루게 됐다고 할 거야? 이 와중에 예비 신랑은 또 자기 은인한테 그 여자라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나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은인의 존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은인이랑 근본이 다르기에 소중한 가치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날 저는 식사 자리 내내 식장 미루자고 저를 설득하는 예비 신랑과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저만 큰 소리를 내긴 했어요. 예비 신랑이 고집하는 이유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장 날 바꾸는 순간 파혼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저녁도 다 못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이 고집을 굽힐 때까지 연락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예비 신랑을 찾지도 않았는데 더 당황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만큼 화를 냈으면 그만 어처구니 없는 고집을 꺾고 저한테 사과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도 저랑 똑같이 연락도 안 하고 저를 찾지도 않는 겁니다. 그 은인 때문에 결혼식 미루고 싶다는 게 정말 진심이고 반드시 그러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할 정도였죠. 더 이상 별 상관없을 줄만 알았던 은인의 존재가 다시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인상도 어떤지 다 본마당에 예비 신랑 타입이 아니라서 질투가 전혀 안 났는데 예비 신랑이 상상 외로 그 은인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또다시 질투가 나는 거 있죠. 결혼 전에도 말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확 오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도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저는 예비 신랑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갔고 이 결혼에 대해 포기의 감정이 점차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드레스 예약했던 것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드레스 피팅해서 뭐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하게 살 거란 기대는 결국 결혼식 코앞에서 무너져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저를 예비 신부라 보겠습니까? 직장만 가면 저더러 예비 신랑이랑 싸웠냐고 묻더라고요. 싸운 이유마저 너무 쪽팔려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우울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은인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에 대해 얘기할 게 있다면서 만나자는 연락이었어요. 제가 왜 예비 신랑 은인이랑 단둘이 만나야 하는지 이해 안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땐 그냥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못 봤던 예비 신랑과 그 여자의 내막을 더 파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둘만 있을 땐 그 여자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예비 신랑뿐만이 아니라 인연까지 쌍으로 엿먹일 작정인가 보더라고요. 그쪽이랑 오빠랑 한동안 안 만났다는 거 알아요. 그동안 제가 오빠 옆에 있으면서 매일 위로해줬거든요.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인데 많이 울었어요. 그쪽이 혼자서 마음 편하게 쉬는 동안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그래서요? 그쪽도 곧 결혼한다면서 남의 신랑이랑 매일 같이 있었던 게 뭐 자랑이라고 사람까지 불러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라도 자랑하려고 나온 거면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은희는 제 말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비장하게 제 앞으로 초음파 사진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그걸 손대지 않고 눈으로만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버렸죠. 이 여자가 저한테 자기랑 결혼할 배우자랑 만든 아이라고 그 임신을 자랑하려고 부른 건 아닐 거잖아요.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저를 부른 이유가 뭔지 여자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알겠더군요. 오빠 아이예요. 두 분 파혼해주세요. 오빠가 결혼식 날짜 미루자고 했죠? 그건 이거랑 관련 없어요. 오빠한테 알리기 전에 그쪽 먼저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쪽이 먼저 오빠한테 파혼 통보해주면 좋겠어서 보자고 했어요. 오빠는 마음이 약해서 이별 고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잠깐이나마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여자의 직감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한가 봐요. 저는 여태 설마 예비 신랑이 저런 여자랑 바람을 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항상 그 여자를 딱 은인으로만 대했고 저를 그 여자 앞에서 자랑까지 했었거든요. 자기 신부 예쁘지 않냐고 말이죠.
제 눈으로 분명히 저 여자 상판떼기를 직접 봤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의심이란 의심은 다 풀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 개 같은 상황이랍니까? 제 예비 신랑이라고요? 서로 결혼도 하기 전에 각자의 배우자 몰래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엄연히 바람이고 약혼 관계에 바람을 피면 그것도 소송 처리가 되는 법안입니다. 이 두 범법자들이 지금 뻔뻔하게 바람펴서 애 가진 게 뭐 자랑이라고 비련의 주인공들인 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저더러 그만 물러나 주라고 고개 숙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속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라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거든요. 이 여자가 제 발로 제 앞에 찾아와 준 건 좀 고맙더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여자가 미리 사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자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을 여자 얼굴에 퍽 하고 던져줬어요. 내가 어떻게 나오든 감당하라고 했죠? 맞을 거 알고 나 부른 것 같은데 안 맞고 그냥 갔으면 얼마나 아쉬웠겠어? 지금 둘이서 불쌍한 주인공 놀이 해야 되는데, 그쵸? 처음부터 이런 사이라고 말해줬으면 내가 시간 낭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결혼 전에 니들 쓰레기라고 공표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손 닦은 휴지까지 던져주었습니다. 그 새끼한테는 그냥 잠수 파혼이라고 하세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한테 굳이 입 아프게 이별 예의까지 차리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그쪽도 남의 남자 뺏고 잘 살 생각은 하지 마요. 제발 뱃속의 애기도 엄마 아빠가 불륜으로 만난 사이라는 걸 알길 바랄게요. 그렇게 카페를 나온 뒤 저는 바로 다음 날 예비 신랑과 상의 없이 결혼식장과 청첩장 보냈던 하객들에게 결혼 취소를 알렸어요. 예식장은 어차피 남편 신혼으로 예약이 된 거니까 온전히 남편이 위약금 물게 놔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예식장도 한 달 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100% 물어줘야 된다는데 제가 식장 취소한다고 연락한 날이 불과 결혼식을 2주 남긴 시점이었거든요. 남편은 위약금의 100%인 1,200만 원을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자취집도 정리를 하고 직장도 퇴사한 뒤 친정으로 잠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한참 낮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식장 업체에서 연락을 받은 건지 예비 신랑한테 문자 잔뜩 와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하기 귀찮아서 저는 간결하게 파혼하자라고만 문자를 보냈는데요. 연달아 오는 답장 내용은 저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싶어서 계속 오는 문자를 읽었더니 그 여자가 결혼한다고 했던 소식은 개뻥이었고 그저 저랑 예비 신랑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꾸몄던 거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의 남자 뺏는 주제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척 예비 신랑을 향한 마음을 엄청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기라니요? 너무 갑작스런 전개라서 솔직히 예비 신랑이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로만 연락하기 답답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구라도 작작 쳐. 여태까지 니들 둘이서 나한테 보여준 꼴이 얼만데. 둘이서 애까지 가졌다면서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날 잡으려고 해?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것 같길래 군말 안 하고 물러나 줬잖아. 그럼 잡소리 말고 살림이나 차려. 진짜 더럽게 소송까지 가볼까? 1,200만 원 빚지는 걸로 부족해? 아니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그 초음파 사진도 개뻥이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여자랑 자겠어? 근육돼지한테 깔려 죽을 일 있나. 나 진짜 사기당했다니까. 걔가 나한테 보증 사기쳤다고.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야. 예비 신랑 하는 말은 결국 저랑 냉전 상태일 때 은인을 더 자주 만난 건 사실이래요. 저랑 다툰 걸 아니까 은인이 술 마시면서 많이 위로해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랑 안 만나는 사이 은인이랑 예비신랑은 유독 같이 술 마시는 날이 많았고 그 술자리를 전부 은인이 먼저 제안해 시작이 되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은인이 예비신랑에게 결혼식 올릴 돈이 좀 부족하다고 빌려달라고 했대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썼대요. 그런데 술을 깨고 보니까 예비신랑이 은인에게 보증을 서준 거더라고요. 남에게 보증을 서주는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증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목숨이 오가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비신랑이 저를 속이려고 쇼하는 건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내용도 상세했고 무엇보다 예비신랑 말투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술 깨고 다음날 모든 사실을 알고서 은인에게 연락을 급히 넣었지만 은인은 이미 잠적을 해버렸고 온데간데 찾을 수 없게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 집에 갑작스럽게 압류 딱지까지 붙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멋대로 예식장까지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업체에서 위약금 청구 연락까지 오는 중이라는데 예비신랑이 하루아침에 돈에 쫓기는 실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한테 욕을 하다가도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예비신랑 처지는 솔직히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작작 만나라고 할 때 그 여자한테서 거리를 뒀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예비신랑 문자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왜 저한테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예비신랑이랑 저를 갈라놓았을까요? 그 여자가 예비신랑이 개인적으로 탐나서 나한테서 뺏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제가 없는 틈을 타 예비신랑 곁을 차지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비신랑에게 보증 사기를 치고 도망을 쳤다? 그렇다는 말은 예비신랑에게 원래부터 사기를 치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 예비신랑 말로는 둘이 몇 년이나 같이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라 했고 가족 다음으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상황으로 봐선 둘의 관계가 전혀 소중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예비신랑 징징거림이 듣기 싫어서 인사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그날 이후로 은인의 숨겨진 의도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은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궁금했던 저는 결국 은인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죠. 지난번에 저한테 걸려왔던 은인 연락처를 찾아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다는 예비신랑 말과 달리 은희는 제 전화를 바로 끊고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장문의 문자를 읽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그 순간 제가 소설을 읽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은인의 말은 이랬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예비신랑을 과거에 구해준 건 사실이래요. 그리고 은인 덕분에 예비신랑은 사회력이 늘고 동료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비신랑의 탈바꿈된 이미지가 너무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예비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꾸몄고 허세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그리곤 은인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무리에 쏙 들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비신랑이 나서서 은인을 외적으로 많이 까내리기도 했대요. 그 짓을 반복하면서 예비신랑은 매번 장난이라고 했는데 은희는 그때마다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비신랑이 은인을 왕따시킨 건 또 아니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챙겨주는 척 옆에 두면서 은근히 까는 것도 만만치 않게 왕따주도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은인이 예비신랑에게 보증사기를 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이유는 은인에게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예비신랑이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면서 소개를 해달라 했대요. 그래서 은희는 자신의 남자친구랑 예비신랑이랑 셋이서 몇 번 만났다는데요. 만날 때마다 예비신랑이 은인을 외적으로 까내려서 결국 은인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은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도망치듯 작별을 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놓고 예비 신랑이 은인한테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언젠가는 그렇게 네 외모 때문에 떠날 놈이었다. 그게 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불만까지 결국 폭발하고 만 은희는 마음에 복수심을 키웠고 예비 신랑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날 때까지 예비 신랑과 둘도 없는 절친이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예비 신랑 비위 맞추느라 너무 힘들었다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이 자기를 굉장히 신뢰할 만큼 만든 뒤 꼭 밑바닥을 치게 할 거라고 장기 계획을 세워온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문자 마지막 줄에 은인이 저한테 사과 멘트를 남겼었습니다. 제 앞길까지 망치고 싶진 않았는데 자기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기대했을 결혼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제가 은인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인 덕분에 제 예비 신랑이 개쓰레기란 걸 알았고 또 제가 은인의 사정을 몰라서 은인에게 막대했던 게 미안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신랑한테 이미 외적으로 많이 상처받았던 은인에게 저 또한 예비 신랑과 마찬가지로 첫 만남에서 은인의 외모를 돌려서 공격했잖아요. 미치게 후회가 되었고 제 자신이 너무 속 좁았다는 걸 알아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은인은 더 이상 답장이 없었고 연락처도 그제 사라진 번호가 돼버렸습니다. 제 결혼이 이렇게 마무리돼 버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참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데 제 기준에서만 은인을 판단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막판에 못났던 제 자신을 탓하게 됐네요. 그래도 그 여자 덕분에 제가 결혼하기 전 천운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장문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1년 남짓한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어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은인을 위해 보증 서준 건데 뭐가 그리 억울하냐? 네가 인생 쓰레기처럼 살아서 대가받는 거니 식장 취소된 거 분하면 비혼식이라도 열어라. 앞으로 망한 네 인생 보듬어줄 여자는 네 엄마밖에 없을 거다. 뭐 이 정도의 강도로만 작별 인사를 고해줬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의 실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다면 제 자신이 아까워서 예비 신랑 머리채라도 잡았을 거예요. 그나마 파혼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만 해결해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랑 예비 신랑은 문자만큼이나 가벼운 관계였잖아요. 끝으로 예비 신랑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날 딱 장대비가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시간대처럼 말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 그 여자는 예비 신랑이 아닌 제게 은인인 듯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꼭 얼굴 보고 그날의 실수를 사과하면서 더러운 똥 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 게 개인적 바람입니다. 사연을 마무리하고 창문 밖을 보니까 어느새 비가 그쳐 있네요. 한동안은 파혼 때문에 비 오는 날이 극도로 싫었는데 요즘은 옛날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받았던 고충들이 떠오르면서 그땐 참 별것 아닌 걸로 힘들어했다 하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그게 꽤 소소하고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아주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그럼 모두들 늘 햇살 가득한 나날 보내시고 늘 행복한 일만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일어난 아주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을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의 표본인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난 저에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생기다니. 정말 제가 아빠를 닮았다는 엄마의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바보처럼 굴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아주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나이를 40이나 먹은 여자입니다.
제 나이 40살에도 아직까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 하면 우리 엄마라고 말할 만큼 저는 우리 엄마가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불운한 사고로 돌아가신 뒤 엄마는 보상금이랍시고 받은 그 돈을 들고 음식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음식 장사가 나름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집 근처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구매하실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자마자 음식 장사는 이제 지긋지긋하시다면서 권리금 두둑히 받으시고 가게를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키워나가시며 임대업을 꾸준히 하셨고 지금은 본인 건물을 청소하시며 사는 게 낙이신 분이었죠. 제가 엄마 나이 40에 얻은 늦둥이 딸이라 더 귀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아직도 고생했던 지난 과거를 미안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귀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었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쯤 저는 지인의 주선으로 한 소개팅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직장 선배의 소개였는데 상대방 남자 쪽에서 제 사진을 보고 한 번만 소개해달라고 몇 번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 간곡한 부탁으로 나가게 되었고 상대방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지하게 저에게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연애를 오랜 시간 쉬고 있었기에 저도 한번 만나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콩깍지가 꽤 쓰여서 그 만남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외제차 딜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외제차 딜러 수입이 들쑥날쑥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가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를 팔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달이 있을 정도였고 언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직업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외제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치를 즐겼습니다. 항상 본인이 명품이어야 한다며 값비싼 물건들로 휘감고 다녔고 돈을 쓰는 것에 아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랐기 때문에 돈 10,000원을 써도 꼼꼼하게 가계부에 기입을 하고 옷 하나를 구매해도 몇 번이나 고민한 후에 결제를 했거든요.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성향을 보였었죠. 남자친구는 기분이 가는 대로 돈을 쓰곤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까운 걸 모르고 돈을 썼죠. 가끔은 100만 원대가 훌쩍 넘는 명품 옷을 고민도 없이 구매를 하는데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무슨 가디건 하나 사는데 금액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2만 원대에도 살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왔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집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엄마가 있었기에 섭섭지 않게 용돈도 받고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보고 배운 버릇이 있다 보니 신중해진 것이었죠. 남자친구가 돈을 쓸 때마다 저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그때마다 저에게 촌스럽게 굴지 말라는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촌스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의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고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봉 잡은 거 아니냐고 이럴 때 제 실속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물론 장점도 있었죠.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편이라 그런지 분위기 자체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눈을 사로잡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고 한 3개월쯤 되었을까? 둘이서 분위기 좋은 바에 가서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쉽더라고요. 연애에 한창 불이 붙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누구나 초반 3개월까지는 1분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곤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떨어지기 싫다, 붙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고, 무엇보다 둘 다 성인이잖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남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당기게 할 시기도 아니었고요.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남자친구한테 한 잔 더 할래? 하고 물어봤어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버스,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많은 뜻을 지니고 있었죠. 근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술을 마시고 들어간다고 집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너무 취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했대요. 어머님이 직접 집까지 잘 오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외박은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어머님께서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던지라 저도 더 잡지 못했죠.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남자친구네도 저희 집 사정이랑 비슷하게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던 터라 이해를 했죠. 부모님께서 일찌감치 이혼하셔서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혼자 키웠다고도 했고 몸도 안 좋으시고 제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내주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비슷하다는 건 어찌 보면 상당한 장점이었어요. 서로를 더 동하게 하는 구석이 있고 위로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당연하다는 듯 여름 휴가 때 어디로 여행을 갈까? 하고 물어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너무 의외라는 표정이길래 혹시 여름 휴가가 따로 없냐고 물어보니 당황해하면서 있긴 있지. 근데 어딜 가?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휴가를 커플들끼리 맞춰서 여행을 가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사귀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인데 당연히 같이 시간 맞춰서 보내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옷 살 때나 돈 쓸 때나 엄마를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사람이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 타령해 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잘라 우리도 다 큰 성인이고 그 며칠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내 걱정에 밤잠도 못 이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여행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루 종일 걱정하고 기다릴 텐데 어떻게 엄마를 두고 여행을 가냐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우리 엄마도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우리 엄마도 나 기다리긴 한다고. 근데 여행 가는 것까진 터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랑 상황이 같냐면서 우리 엄마는 몸도 좀 안 좋으시잖아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다가도 휴대폰 한번 쓱 보고는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다면서 가고 주말에도 엄마가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집에 있으려고 하면서 약속 파투 내고요. 제가 하다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건지 남자친구 엄마랑 연애를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너 마마보이냐고. 왜 이렇게 말끝마다 엄마 거리냐고. 진짜 우리 여름 휴가 때 여행 안 갈 거냐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마마보이라고 했냐면서 화를 쓱 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어서 못 가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름 휴가 가고 싶으면 가자고. 근데 자기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너처럼 말끝마다 엄마 하는 게 바로 마마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효자일 뿐이라면서 저한테 강요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내가 내 스스로 챙기겠다는데 왜? 하면서 말을 하는데 꽤나 논리적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알아서 다 스스로 챙기고 했지. 언제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라. 좀 찾아뵙고 살갑게 굴어라. 집안일 좀 도와달라 한 적 있냐고요. 그때는 제가 콩깍지에 완전히 쓰였을 때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죠. 제가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한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참에 살림을 차리는 건 어떻겠냐고요. 결혼해도 절대로 저한테 대리 효도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가끔 엄마 집 가서 밥 먹고 전화하고 챙기고 하겠다고요. 엄마랑 합가하자는 소리도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랑 슬슬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벌이 생활할 거니까 우리 둘 버는 돈이면 절대로 입에 풀칠은 안 할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제 나이가 31살이긴 했지만 친구들 중에는 이미 시집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엄마도 노후부장 다 되어 있으니 이제 저만 시집 보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노래처럼 매일 타령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31살에 언제 또 새로운 사람 찾아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남자친구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결혼을 약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은 창창하고 행복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던 선임에게 먼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저를 보면서 되게 의외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집 엄마가 극성이기도 했고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도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진짜 결혼할 거냐고요? 저는 그런 반응에 좀 어이가 없어서 소개를 시켜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찝찝한 소리를 하시느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임이 하는 말이 상대방 쪽에서 귀찮게 졸라대서 소개를 시켜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말꼬리를 흐리시더니 그래도 1년을 만났다는데 자기보단 제가 더 잘 알고 결정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축하한다고 말부터 할 걸 하시는데 저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이 잔뜩 나서 예비 사위가 집에 놀러 오면 씨암탉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오래간만에 음식 솜씨 제대로 보여주시겠다고 성화였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한 날이 왔고 살짝 긴장했는데 빈손으로 떡하니 나타난 예비 신랑을 보고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아무리 편하게 오라고 했다지만 빈손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정작 엄마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길래 그냥 저도 별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백숙에 잡채에 게장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죄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비 신랑에게 살갑게 굴면서 많이 먹으라고 예전에 음식 장사를 했었던 터라 손맛이 좋다면서 닭백숙 다리를 쭉 뜯어서 앞접시에 올려주었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이 인상 팍 구기면서 어머님 많이 드시라고 자기는 물에 빠진 닭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아니 주는 대로 먹지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있냐고 한 소리 하니까 자기네 집은 항상 닭을 구워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닭을 더 좋아한다면서 물에 빠진 닭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하고 앞접시를 쓱 밀대요. 우리 엄마도 당황하셔가지고 눈만 껌뻑이고 계셨어요. 저는 철없는 예비 신랑과 엄마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이 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비 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은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혹시 제가 생활비를 대고 있는 거냐고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우리 엄마 돈 많아
걱정 안 해도 돼 하니까 남자친구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까 밥 먹을 때 슬쩍 들어보니 식당을 하셨다고 하던데 프랜차이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냐고 사장님이냐고 묻대요. 엄마가 그 식당은 권리금 받고 넘긴 지 오래라고 그때 받은 돈이 꽤 쏠쏠해서 저를 키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부업으로 건물 청소도 하고 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비 신랑 얼굴이 팍 구겨지면서 아, 건물 청소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도 그 표정에 빈정이 확 상하신 건지 청소하고 있는 건물이 본인 건물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영부영 자리가 끝이 나고 예비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엄마가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남자 보는 눈이 발끝에 달린 것 같다고 허우대 멀쩡하고 외관만 번쩍번쩍하면 뭐하냐고 속이 시커멓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딴청 부리면서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긴장을 해서 말이 헛나온 것 같다고 필사의 별명을 했죠. 그러니 그제야 처갓집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오는 애는 처음 본다고 저한테 아주 헛똑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저도 예비 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모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연애한다는 아가씨구나 하시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내 손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맞춰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고생하겠네 하시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몸이 몇 년 전부터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아픈 기색이 아무리 봐도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밥도 고봉밥으로 퍼서 쩝쩝 소리를 내시며 정말 입안 가득 채워 드셨거든요. 저도 궁금하긴 했던 터라 어머님 이 말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어디가 아프신 거냐고 물어보았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저를 확 치켜뜬 눈으로 보시더니 왜? 내가 어디 아프면 갖다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고려장 시대도 아니고 제가 갖다 버리긴 어디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저도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도와야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여쭈어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애 아빠랑 옛날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혼하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슬쩍 훔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비 신랑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니 이 나이 먹고 관절 하나하나가 쑤시고 아프다고 매일같이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나이 40에 저를 낳으셨잖아요. 시모는 남편을 일찍 낳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시모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납니다. 식당 일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 우리 엄마도 관절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시진 않거든요. 시모는 뭐 공사장에서 구르기라도 한 건지 아프다는 게 관절염이었던 거죠. 관절염이 뭐 가벼운 병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이 저랑 여행도 못 간다고 한 거라 생각하니 이게 은근히 배신감과 서운함이 어우러져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드레스를 고르는데 시모가 쫓아와서는 그 드레스 너무 파인 것 아니냐고 저 드레스는 촌스럽다. 예, 그건 뱃살 보인다 하면서 하나하나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무슨 힘이 그리 넘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드레스숍을 3군데 도는 내내 같이 걸어다니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정말 제 귀에서 피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지쳐서 대답도 성의 없이 내만 반복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그 꼴을 보면서 시모를 보고는 아주 흐뭇하게 웃더군요. 우리 엄마 오늘 기운이 넘치네. 다리 안 아파?
너무 보기 좋다. 이러면서요. 순간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거 맞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물으기에는 계약금 걸어둔 것도 많았고 돈이 원수였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참 바보 같았죠. 근데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 속에 떠넘겨진다면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는 원래 결혼 전은 우울한 거라며 누구나 겪는 현상이라고 치부하더라고요. 저도 자꾸 주위에서 별일 아니다, 다 괜찮아진다고 이야기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혼자 한복을 맞추러 가게 되었을 때 작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원래 신부 쪽 한복은 분홍색 계열로 신랑 쪽 한복은 푸른색 계열로 맞추잖아요. 시모는 자기가 파란색 말고 굳이 분홍색을 하고 싶다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자기 얼굴에 파란색이 잘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요. 오죽하면 한복집 직원이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한다고 하면서 신랑 쪽은 푸른색을 입으셔야죠 하면서 말렸거든요. 그러니 시모가 삿대질을 직원한테 하면서 내 돈 주고 내가 입고 싶은 거 고르겠다는데 왜 참견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첫 만남에 인상 좋고 선하게 굴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중에는 무슨 중전마마가 입을 법한 한복 같은 걸 가져와서는 이걸 입어보고 싶다고 떡하니 내밀더라고요. 한복집에서 이거는 신부님들이 입는 한복이라며 혼주 한복 아니라고 말리더라고요. 보다 못한 예비신랑이 시모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구색 맞춰서 입자고 하니까 그제야 시키는 대로 입으시더라고요. 물론 계속 파란색이랑 나랑 잘 안 받는데 나 이거 입으면 얼굴색이 확 죽어버리는데 하면서 구시렁거렸고요. 저랑 엄마는 그 꼴을 지켜보면서 와 진짜 기가 빨린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슬쩍 옆구리를 찌르시더라고요. 너 이 결혼 진짜 할 거야? 하면서요. 솔직히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나중에는 귀를 닫고 무시해버렸죠. 아직도 엄마한텐 그 일이 큰 죄를 지은 기분이라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혼인신고도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미리 하고 결혼식도 잘 마치고 대출이 반 이상인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전이나 가구들도 싹 들어오니까 집이 정말 사람 사는 집 같고 좋더라고요. 이제 행복한 신혼생활만 남은 건가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분담해서 하고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시모에게서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남편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사실 밥은 저녁 한 끼만 집에서 같이 먹었거든요. 아침은 원래 둘 다 안 먹는 편이고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아서 합의하에 저녁 시간만 같이 준비해서 먹기로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우리 아들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애초에 서로 합의하고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이도 아침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아파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생각이 없다면서 배가 아프지 않게 죽 같은 걸 써서 준다거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네요. 아니, 저랑 남편이랑 서로 합의하에 정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들쑤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 잘라서 말을 했죠. 남편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다 합의를 본 상황이고 아침 안 먹는 생활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다고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셔라. 그이랑 저랑 둘 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할 말이 없는지 끙끙거리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아마 잔소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화를 사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녁밥 차릴 때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만 주냐고요.
원래 한국인의 밥상 기본 찌개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아니었나요? 그래서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주고 있다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마치 너 딱 걸렸다 하는 말투로 아들이 전화 와서는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저한테 순두부찌개를 좀 해주래요. 제가 곧 죽어도 순두부를 안 해준다고 일러바쳤다는데 제가 뭐 일부러 먹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을 해야 제가 끓여주던가 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끓이겠다고 대꾸하고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말없이 순두부찌개거리를 차서 바지락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니까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시모한테 말을 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밥 잘 먹고 다니냐 해서 아침이야 원래 안 먹었던 거니까 패스하고 저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번갈아 먹는다고 했대요. 시모가 먼저 우리 아들 순두부찌개 좋아하잖아. 한마디 해서 맞지, 좋아하지 라고 대꾸해 준 게 끝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인지 나 원참. 제가 그냥 남편을 쓱 흘겨봤어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길래 앞으로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달라고 오해가 쌓이는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요리사는 아니니까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말을 해주면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은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밥 종류보다 분식 종류를 더 좋아한다면서 캡사이신이 팍팍 뿌려진 떡볶이랑 볶음 우동 같은 밀가루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긴 해서 사실 웬만한 음식들 다 평균치는 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 말을 해주면 제 선에서 가능한 음식들을 곧잘 해줬어요. 근데 어찌 된 게 메뉴가 맨날 밀가루 음식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만 줄줄이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골고루 채소도 먹고 영양가 있는 균일한 식단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입맛이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 입맛인지 맨날 밀가루만 찾더라고요. 과일, 채소 이런 거 절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저녁에 많이 먹어도 회사에서 점심에 샐러드를 먹거나 후식으로 꼭 과일을 챙겨 먹곤 했어요. 우리 엄마가 식당 하실 때 저한테 항상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습관을 들이셨거든요. 저는 나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점심에도 맨날 돈가스랑 제육볶음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극심한 변비에 고통스러워하더니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오밤중에 구르고 난리가 나서 맹장인 줄 알고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배에 가스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을 보지 못해서 배가 아픈 거라며 관장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부끄러워서 혼이 났네요. 아무튼 관장까지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린 남편은 맨날 떡볶이 해줘, 라면 끓여줘, 아귀찜 해줘 하더라고요. 그렇게 맵고 짜고 밀가루만 처먹다가 결국 우리 남편은 치질에 걸리게 되었고 하루 종일 아프다 아프다 하더니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여름 휴가는 해외여행을 가볼까 하고 계획을 짜놨었는데 남편이 치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죠. 그러길래 식습관을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은 자기 아픈 거 몰라준다고 삐지더라고요. 결국 고대하던 결혼 후 첫 여행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남편은 치질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수술한 이후가 문제더라고요.
아픈 것도 정말 엄청나게 아프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아플 수 있냐고 예민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삐지고 화내고 진짜 어린아이도 이렇게 징징거리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모는 입원실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 괜찮냐고 저렇게 아파하는데 진통제 하나 안 놔주냐고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한테 도대체 뭘 먹었길래 생전 없던 치질이 생겨서 저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 다 챙겨줬을 뿐이라고 같이 먹은 저는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고 했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좀 하자 있는 아들을 낳으신 게 아닐까요? 하면서 일부러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막말로 시모의 아들 식습관이 이상해서 생긴 병인데 제 탓을 하니 제가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3일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은 했어도 화장실은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갔는데 수술을 하고 처음으로 변을 본 것이었거든요. 뒤처리를 하려니 무섭고 아프고 힘들었나 봐요. 저는 출근을 해서 없었고 병실을 지키고 있던 시모한테 계속 징징거렸던 거죠. 퇴근하고 병원에 찾아가니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치질 수술해서 뒤처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제가 너무 놀라서 네? 하고 물어보았죠. 배를 수술한 것도 아니고 팔을 수술한 것도 아닌데 용변 처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제가 황당하죠.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더니 지금 네 남편 더럽다고 피하는 거냐고 버럭하시대요. 네, 더럽죠. 남의 변이 더럽지 그럼 깨끗해요? 그렇게 좋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하니까 민망한 건지 괘씸한 건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걸 시모한테 시킨다고 버럭버럭.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저보다 시모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더니 노려보시대요. 제가 시모한테 수치스러운 건 어머님이 아니고 남편일 거라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머저리로 만드시는 거냐고 했죠. 남편이 퇴원을 하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하느라 여름 휴가를 다 쓰게 되었는데 저는 여름 휴가를 쓰지 않았으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남편이 대뜸 우리 엄마는?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랑 여행 가는데 시모는 왜 물어보냐고 모르쇠로 일관했더니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시모는 네가 모시고 가야지. 나한테 대리효도 안 시킨다며? 나랑 엄마랑 놀러 가는데 시모를 왜 끼워 넣어? 했어요. 결혼 전에 저한테 약속했던 사실이 있었으니 자기도 대놓고 시모 모시고 가라고 강요도 못하고 제가 시모도 같이 가자고 해볼까? 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정신 나갔나요? 시모를 모시고 가게. 끝까지 제 입에서 시모한테 물어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일본 못 가봤는데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일본 안 가보셨으면 당신이 겨울에 어머님 모시고 일본 가면 되겠네 했죠.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럼 너는? 하길래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동남아 갔다 오면 되지 했어요. 저한테 어쩜 말 한마디를 지지 않고 계산적으로 구냐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게 된 것에 파랄이 누구 탓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친정엄마랑 결국 일본 여행을 떠났고 즐겁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와서 선물 사온 걸 남편과 시모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일본 여행 재미있었냐고 네 남편이랑 나 두고 가니까 즐겁지? 하면서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이가 겨울에 어머님만 모시고 일본 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즐겁게 데이트하고 오셔요 했죠. 그러니 시모 표정이 밝아지면서 진짜냐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남편만 똥 씹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자기가 챙겨서 가기는 싫었는지 그런 소리를 왜 벌써부터 하냐고 핀잔을 주는데 고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모만 모시고 어디 갈 생각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도 여행 다니고 했겠죠. 그러더니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왜 말도 없이 일본에 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보고하고 가야 해요? 했죠. 아니, 우리 아들이 종이에 손 베었다고 야단법석을 떨길래 너한테 약 발라달라고 하라니까 네가 일본 가고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거 덧나면 생살 알아서 엄청 아픈 거 알잖니?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종이에 손가락 한 번 안 베어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저한테 약 발라줘야지 어디 일본을 놀러 가고 앉았냐고 한 소리 한 거잖아요. 저처럼 사무직 하는 애들은 허구한 날 서류 만지다가 베이는데 그럼 직장에 남편 불러서 손을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냐고 따지니까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자주 베이는 애들은 내성이 생겨서 아픈 것도 모르지만 고운 우리 아들 손은 다르다고요. 와, 순간 제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렇게 1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꾸역꾸역 애틋한 모자의 사유를 방관하려 애쓰며 지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남편이 승진 명단에 분명 올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승진을 못했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장이 직접 이번 실적이 별로여서 누락된 거라고 다음에는 팀장급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시모가 제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거라며 당장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늦잠 자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냐고 헌금 내봐야 다 목사님 자녀들 해외 유학시켜주는 거 아니냐고 했죠. 시모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신앙심을 그렇게 비하하냐 하길래 그래서 시모 교회 목사님 자녀들 다 유학 갔어요 안 갔어요? 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시대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자잘한 사건들로 인해서 남편과 시모에게 넌덜머리가 난 상태였고 우리 엄마에게도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였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별로였다고 지금이라도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하라고 성화였죠. 아직 나이가 34살이니까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요. 한 번만 걸려봐라 바로 이혼하자고 질러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와중에 전세 계약이 끝이 나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모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 알아본다고 우리 아들 회사 월차까지 썼다며? 그런 날은 우리 아들 쉬어야 하는데 힘들어서 어쩌니? 아니, 저는 월차 안 냈나요? 저도 쉬는 날인데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남편은 무조건 쉬어야만 하나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숨을 들이켰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니네 2년이나 살았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잘 때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 애 보양식은 먹이는 거니? 밤에 잠자리 할 때 네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아들 먹을 장어랑 야간문즙이랑 보낼 테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먹이고 너는 노력 좀 더 하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꼭지가 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 장어 고마워 하는데 수치스럽고 열받아서 남편의 머리통을 뻑소리 나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전화를 듣고 있던 시모가 아들 무슨 일이냐고 소란이더라고요. 남편이 놀래서 얘가 나 때렸어 하고 고자질을 하고 시모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당장 부동산 앞으로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참지 않고 부동산 앞 길거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야, 이혼해. 내가 진짜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 처음 봤다. 반찬 타령하고 우리 엄마 할 때만 해도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종이 손배였다고 약을 발라주라질 않나? 뭐? 잠자리를 적극적으로 해? 장난해 지금? 야,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산 거지. 내 머리는 왜 때려? 너 이거 폭력이야. 가정폭력. 내가 너 신고할 거야. 그래, 신고 한번 잘 해봐라. 나도 너네 엄마 걸고 넘어질 거야. 내 휴대폰에 전화 녹음 자동으로 되는 거 알고 있지? 이혼 소송 준비나 해. 야,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 월급으로 너네 엄마 건물 청소하면서 버는 돈까지 쓸어다가 변호사비 내려고? 남편이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 청소. 우리 엄마가 오죽 사위 새끼가 마음에 차지 않았으면 그 건물이 자기 거라는 말도 안 했을까요? 제가 깔깔 웃으면서 대꾸해줬죠. 야, 우리 엄마가 청소하는 그 건물이 우리 엄마 건물이야, 이 모지리 새끼야.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 엄마가 건물 청소 그거 깔짝깔짝해서 차도 사고 골프도 치고 그러고 살겠냐? 바보 같은 게 계산기 하나 제대로 못 두들기면서. 그 건물이 장모님 거라고? 근데 왜 말 안 했어? 장모님 건물주였어? 누가 네 장모님이니? 너 이제 내 남편 자리에서 아웃이야, 아웃.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거기서 남편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진짜로 시모가 저 멀리서부터 야, 이 죽이려나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손 쓸 시간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난리가 났죠. 길거리였으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떡하냐며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근데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고 다 맞아줬어요. 그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고발하겠다고 강력 주장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필요하면 연락달라고 주변 몇 분께서 명함을 주고 가셨길래 그거 다 챙겨서 이혼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전송받은 영상과 제 통화 녹음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당연히 아이가 없었으니 빠르게 이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 쾅 찍히고 나니 전 남편이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왜 건물주라고 말 안 했냐고 사기 결혼 아니냐고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당신 누구냐고 모른 척하니까 다시 저랑 합칠 거라고 자기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했대요. 저희 엄마한테 제 마음 좀 돌려주라고 딸 이혼이로 살게 할 수 없지 않냐고 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이 쭉정이 같은 게 어디서 헛소리냐고 청소하던 걸레짝을 얼굴에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35에 깔끔하게 시모 고소하고 이혼을 딱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징징거리며 미련 떨던 전 남편을 뒤로하고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놀고 먹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38살에 엄마의 지인분 주선으로 선을 보았고 재혼까지 했고요. 얼마 전에는 뱃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7주가 되어 첫 심장 소리를 듣고 왔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모조리 땅속에 묻고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8개월 뒤에 만날 우리 아이까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